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첫 번째로 이제 GDP와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한 나라의 경제 규모, 경제 크기를 어떻게 재냐라고 물어본다면요. 가장 흔히 사용하는 척도가 바로 재화, 서비스, 생산의 총량이다, 생산의 크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어떤 경제가 얼마나 크냐를 따질 때 그 경제가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이 얼마인지로 파악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GDP예요. 우리가 이제 이 GDP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GDP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왜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하려고 하냐? 그거는 또 두 번째 주제인 경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얘기하기 전에 이제 필요한 개념인 GDP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기사를 보면은요, GDP 대비 한국 가계부채가 뭐 100 몇 %다라고 이제 아주 높게 나왔다. 뭐 그런 내용이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경제 규모의 대표적인 지표가 이제 GDP예요. 그래서 이 GDP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근데 이제 GDP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을 하자면은 이 GDP는요, 경제 규모를 이야기할 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사에서처럼 무언가의 기준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국가의 GDP 대비 무역 규모는 얼마인가? 무역 비중이 되겠죠. 한 나라의 GDP 대비 주식 시가총액의 크기는 얼마인가 하는 것도 그 비율로 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뭐 아니면은 뭐 GDP 대비 뭐 국가부채 아니면 뭐 가계부채 비율은 얼마나 되나 하는 식으로 무언가의 기준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GDP가 뭔지를 좀 알아둘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GDP라는 건 뭐냐면은요, 일단 뭐의 약자인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자, GDP.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국내 총 생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지금 이거 정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뇌리에 박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GDP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측정이 되냐? 어떤 나라의 영토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안 적으셔도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합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장 가치라는 거는 어떻게 측정이 될까요? 시장 가치는 시장 가격 곱하기 생산량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재화와 여러 서비스를 이제 생산을 할 텐데, 한 나라 영토 안에서는요. 그러면 각 재화의 시장 가치를 구해요. 그래서 시장 가치를 다 더한다. 서메이션을 한다. 이게 바로 GDP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GDP라는 거는요, 한 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합계예요. 즉 영토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가 있어요. 그거는 어느 나라의 GDP에 포함이 될까요? 미국에서 생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미국 GDP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즉 GDP라는 거는요,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새로 생산하고 판매한 재화와 서비스의 총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라 안에서 무언가 생산이 돼서 판매가 되면은요, 그만큼 나라 안에 있는 누군가는 새로 돈을 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간 GDP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충 국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년 동안 새로 번 돈의 총액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DP를 생산 측면에서 파악한 국민 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GDP라는 게 한 나라 안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장 가치들의 합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어떤 나라 안에서 누군가 빚을, 부채를 만들어냈다면은 그거 역시 좀 더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빚을 졌냐, 누가 새로 부채를 만들었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계부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만약에 빚을 졌으면 기업부채.
그 다음에 정부가 졌다면 국가부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부채를 뭐 국가채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사에서는 가계부채가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의미는 뭐냐면 가계가 1년 동안 뭐 새로 번 돈의 총액보다 가계가 진 빚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중은 100% 넘은 지 한참 됐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에요.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부동산 때문이다. 우리가 부동산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집 살 때 대출 안 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가계가 빚이 많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면 그러면 이제 생활자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또 대출 받거나 뭐 신용카드 긁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어찌됐든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중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좀 높은 편인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어떤 걸로 알 수가 있냐면 한국은행이 분기마다 이제 발표하는 가계신용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가계신용이라는 통계는요, 가계의 금융기관 대출과 가계가 이제 그 카드를 사용한 거를 합한 거예요. 그래서 분기별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분기마다 이 관련된 기사를 쉽게 발견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더 언급을 하자면 가계신용이 이제 발표되면은 가계부채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상 최대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GDP도 커지고요. 즉 자산이 커지면 부채도 커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 최대라는 말보다는 뭐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속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찌됐든 줄여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서서히 줄여나가야 됩니다. 줄여나가는 속도 역시 중요한데 갑자기 줄여나가면 되게 고통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시 이제 우리 수업으로 돌아가서요. GDP라는 거는요. 국민 경제의 생산 능력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한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GDP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생산만 되면 악영향을 주는 것도 GDP에 포함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기름 유출 사고가 아주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도 투입될 테고요, 자본도 투입될 테고요. 그래서 막 GDP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도 생산만 된다면 GDP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GDP가 커졌다라고 해서 삶의 질이 높아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GDP가 크다, 뭐 작다 가지고 국민들의 평균 생활 수준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쉽죠. 왜냐하면 똑같은 동일한 크기의 GDP를 가진 국가가 한 국가는 인구가 100명이에요. 100명이 이제 나눠서 이제 100명이 있고요. 또 다른 국가는 뭐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합시다. GDP 크기는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두 나라의 평균 생활 수준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그렇죠? 똑같은 양을 생산하는데 여기 나라는 100명이 나눠서 쓰는 거고 여기 나라는 100만 명이 나눠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생활 수준은 GDP의 크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GDP를 인구로 나눈 1인당 GDP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경제 지표를 봐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GDP가 또 이제 한 가지 또 단점이 있다면은요, 단점이라기보다도 한계가 있는 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단순히 GDP가 늘어났다고 해서 GDP가 늘어난 만큼 경제 규모가 커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요, 아주 단순한 예예요. 매년 TV를 한 대만 새로 생산하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 TV 가격이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11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A나라의 GDP를 계산을 해본다면은요, 작년의 GDP는 TV 한 대를 만들었고 TV 한 대의 가격이 100만 원이었으니까 작년에 GDP는 얼마가 된다? 100만 원이 됩니다. 올해의 GDP를 계산해 본다면 TV 한 대 만들었고 110만 원이죠. 그러니까 올해 GDP는 110만 원이 돼요. 그죠? 그런데 GDP가 10만 원 늘어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의 경제 규모가 10만 원 늘어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왜? A나라는 여전히 TV를 한 대만 생산을 합니다. 생산 능력은 여전히 TV 한 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GDP라는 게 왜 GDP가 늘어났다고 해서 경제 규모가 커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냐면 GDP 계산하는 거를 생각해 본다면은요. GDP라는 거는 그 한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사실 제가 엄격하게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합계예요. 왜 제가 이건 얘기 안 했냐면, 우리 그냥 교양 수업이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죠. 즉,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합계가 GDP입니다. 중간재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어찌됐든, 그 GDP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시장가치의 합계로 구한다. 근데 시장가치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고 그랬죠? 시장 가격 곱하기 생산량. 이 시장 가치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시장 가격이라는 게 매년 바뀔 거예요. 그렇죠? 매해 가격이 변합니다. 거시에서는 이거를 이제 물가가 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장 가치라는 게 물가가 변동한 거를 반영해서 어떨 때는 커지고 어떨 때는 작아질 수가 있어요. 생산량이 동일해도 A나라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GDP로는 GDP가 커졌다라고 해서 작년보다 경제 규모가 커졌다. GDP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작년보다 경제 규모가 줄어들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제가 이제 가로하고 명목자를 넣었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변수에서 별다른 말이 없으면 다 명목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GDP는 명목 GDP예요. 근데 명목 GDP를 명목자를 생략하고 그냥 GDP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로 안에 명목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명목 GDP로는 작년 GDP와 올해 GDP를 이제 비교함으로써 경제 규모가 변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명목 GDP는 물가 변동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보다 만약에 물가가 10% 올라갔다면 생산량이 늘지 않더라도 GDP는 10% 커진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A나라처럼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뭐다? 실질 GDP다라는 겁니다. 실질 GDP는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생산량의 시장 가치를 그해 시장 가격으로 곱한 게 아니고요. 기준연도의 시장 가격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즉 그러니까 실질 GDP라는 거는 기준연도의 시장 가격 곱하기 생산량의 합산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연도를 하나 정해서 그 당시의 시장 가격을 기준 삼아서 생산량의 가치를 구하는 개념이 바로 실질 GDP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연도의 시장 가격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요, 가격 변동은 제거가 되겠죠. 그렇죠? 가격 변동은 제거가 되고 오로지 뭐만 볼 수 있다? 생산량, 제거가 되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거가 되고 AND를 쓴다는 게 생산량의 변동만을 반영한다. 한 그런 지표가 바로 뭐다? 실질 GDP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연도의 시장 가격으로 생산량의 가치를 구한 실질 GDP는 가격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기준연도의 시장 가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실질 GDP를 가지고 작년 실질 GDP와 올해 실질 GDP를 비교해서 경제 규모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를 비교를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 GDP는 물가가 변동한 분을 반영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가격 거품을 없애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기사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속보치라는 말도 나오고요. 경제 성장률이라는 말도 나오고 경기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보통 기준으로 경기가 좋은지 살아났는지 나빠졌는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번 시간 두 번째 주제이기도 하고요. 다음 차시, 3차시까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경기를 판단할 때 경제 성장률을 주로 이제 근거로 판단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 성장률이 과연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주제 남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GDP 증가는 소비가 견인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GDP는 제가 생산 국민 소득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시경제에서 사후적으로 봤을 때요, 그 GDP라는 생산 국민 소득은 지출 국민 소득이랑 같습니다.
즉 지출국민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지출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한 국민소득, 즉 GDP를 생산량의 시장 가치로도 측정할 수 있고요. 지출 측면에서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출국민소득은 뭐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국내에서 100만큼의 어떤 상품이 생산돼서 판매가 됐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거기에 지출을 하겠죠. 그쵸? 가게가 소비를 할 수도 있고요. 소비 지출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업이 그 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삼았을 수도 있고요. 정부가 그 상품을 구매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은 생산된 100 중에 일부는 수출을 하기도 할 거예요. 물론 수입이 이루어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지출국민소득은 소비 지출과 투자 지출과 정부 지출과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 이거를 순수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순수출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DP의 구성을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거의 합이 바로 GDP가 되니까요. 그래서 GDP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이야기를 할 때 뭐 때문에 커졌는지, 뭐 때문에 작아졌는지 라는 이야기와 관계된 이야기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뭐 소비가 늘어나서 GDP가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경제성장률을 이제 무엇으로 측정하냐,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 증감률로 측정을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실질 GDP 변했잖아요. 실질의 의미는 물가 상승률을 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기준연도의 시장 가격으로 생산량의 가치를 구한 게 실질 GDP예요. 그것이 금기에서 전기 거를 빼주고 그 다음에 전기 실질 GDP로 나눠주면, 물론 여기다가 이제 백분율로 표시를 하려면 곱하기 100을 하겠죠. 그럼 몇 퍼센트 GDP가 실질 GDP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 비율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 GDP 증감률이 플러스면 이제 경제가 성장한 거고요. 마이너스면 경제가 이제 성장하지 못한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실질 GDP 변화율로 경제 성장률을 측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질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뭐 명목변수이다라고 명목변수를 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GDP뿐만 아니라요. 금리라고 합시다. 금리 라고 그냥 이야기하면은 명목금리를 얘기해요. 특별히 이제 물가상승률을 조정했다는 의미의 실질금리를 이야기할 때는 실질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소득도 마찬가지죠. 월급 얼마야? 그럴 때 그냥 명목 금액을 얘기하죠. 내 월급은 뭐 한 달에 100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조정한 그런 소득은 실질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자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거에 따라서 의미는 좀 달라진다. 물가 상승률을 조정했냐, 안 조정했냐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 기사에서는요, 기사 내용, 앞에 기사도 마찬가지지만,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한 기사예요. 그런데 그 기사 안에 내용을 보면은 뭐 GDP가 뭐 증가했다, 감소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GDP가 명목 GDP를 의미하는 건지 실질 GDP를 의미하는 건지 좀 내용을 보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경제 성장률은 뭘로 측정을 한다고요? 실질 GDP 증가율로 측정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GDP와 경제 성장률은 누가 언제 발표할까요? 한국은행이 발표합니다. 주체는 한국은행이다. 언제? 분기마다 연간 단위로도 발표를 합니다. 분기마다 발표하고 연간 단위로도 발표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최신 통계를 빨리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공개 순서를 보면은요, 속보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잠정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확정치가 나옵니다. 물론 속보치가 그러니까 어떤 분기, 그러니까 1분기가 끝난 다음에 또는 1년이 끝난 다음에 속보치가 나오는데요. 이 분기가 시작하기 전에 한 해가 시작하기 전에 예측치라는 것도 내놔요. 이거는 예측치는 말 그대로 전망하는 그 수치입니다. 기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나가요. 그래서 분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럼 1분기가 끝난 다음에 보통 한 달 안에 한 28일 안에 속보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속보치는 숫자가 만약에 예측한 것보다 만약에 낮으면은요, 그렇다면은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경제 심리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한 분기가 끝나고 이제 한 달 안에 속보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정확한 계산을 거쳐서 속보치보다 좀 더 정확한 계산을 거쳐서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잠정치는 한 분기 끝나고 2달 후 정도, 70일 안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속보치보다 만약에 잠정치가 떨어진다면 마찬가지로 경제 심리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확정치는 그럼 뭐냐? 확정된 수치겠죠. 근데 확정치는 연간 단위로만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확정치는 되게 꼼꼼하게 이제 막 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가장 정밀한 통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위로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좀 계산이 할 게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늦게 발표가 돼요. 그래서 연간 단위로만 발표가 되는 거니까 연 단위로 예를 들어 뭐 2024년 GDP라면은, 그렇다면 이거 언제 발표가 될까요? 확정치는 다다음해 2026년 3월쯤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잠정치보다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더 조정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수치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정밀하게 만들어서 나온 통계이다 뿐이지, 뭐 잠정치랑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이슈가 되진 않아요. 그냥 정밀한 통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좀 전에 GDP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GDP가 물가 반영을, 이제 물가 변동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 GDP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이 실질 GDP가 얼마나 변했냐를 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측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들 관심 참 많으실 거예요. 자, 경기가 뭐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경기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의 상태, 즉 국민 경제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생산, 투자, 고용, 소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활동이라는 거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산이 늘어나면 기업의 투자도 늘어나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기업이 고용도 더 많이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소득도 많이 커질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소비도 더 많이 하겠죠. 그러면은 또 기업들은 또 생산도 많이 할 테고, 반대로 생산이 줄어들면 투자도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고용도 좀 떨어질 거예요. 실업자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럼 소비도 줄어들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쁘다, 좋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쁘다는 건 뭐냐면요. 생산, 투자, 고용, 소비 등이 또 수출 같은 것도요. 부진해요. 그리고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물 경제도 문제가 많고 잘 안 돌아가고, 금융 경제도 잘 안 돌아간다. 그런 상태가 바로 경기가 나쁘다. 앞에 그림에서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활동들이 다 부진하면서 악순환을 서로 감소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경기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경기가 악화되었다, 부진하다, 수축되었다, 불황이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또는 뭐 불경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불경기. 표현이 아주 다양해요. 그렇지만 한마디로 해서 이런 표현들이 의미하고 있는 거는 금융 경제도 잘 안 되고 실물 경제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경기가 좋다라는 거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실물 경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뭐 생산도 많이, 투자도 많이, 고용도 많이, 소비도 많이, 뭐 수출도 많이, 그다음에 자금도 아주 잘 돌아가요. 금융경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게 이제 경기가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거고요. 경기가 좋다라는 표현은 또 경기가 호전됐다, 확장됐다, 호황이다, 호경기다, 경기가 호조를 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경제 활동들은 이렇게 막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경제가 잘 굴러가려면 어떤 활동이 제일 중요할까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즉 경기가 좋을 때는 이게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쁠 때는 악순환이 이루어져요. 뭐 하나가 꼬리를 물면은 뭐가 나빠지면 뭐도 나빠지고, 뭐도 나빠지고, 경기가 좋을 때는 뭐가 좋아지면 뭐도 좋아지고, 뭐도 좋아지고,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다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굳이 꼽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소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 중요합니다. 예,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자, 좋았던 경기가 어쩌다 꺾이는지 우리가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제품의 생산과 판매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경기가 아주 좋아요. 호황일 때는 어떨까요? 경기가 아주 좋으니까 시장 전반에 걸쳐서 소비도 늘 테고요. 판매도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이 원재료도 더 많이 구입할 테고요. 고용도 많이 더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제 주체의 한 축인 가계는 또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를 이제 더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즉 좋을 때는 소비자도 기업도 모두 돈을 잘 벌어요. 씀씀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소비재 수요도 늘어나고 생산재 수요도 늘어나요. 여기에서 잠깐 이제 소비재 생산재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냥 말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화를 크게 소비재와 생산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재라는 거는 이제 최종 사용되어지는 그런 재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생산재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기업이 구입하는 원재료나 뭐 중간재 같은 거를 뭐 생산재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소비재 수요도 늘고 생산재 수요도 늘어요. 근데 특히 뭐가 더 느냐면 생산재 수요가 더 많이 먼저 선도해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기업은 경기가 좋을 때 판매 물량도 늘리지만 재고 물량도 좀 늘려서 시장 점유율을 좀 높이려고 해요. 그게 기업의 속성입니다. 그러면은 시장 재고 물량도 좀 늘리고 생산을 더 많이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중간재 원재료 같은 거 더 많이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올라가죠. 즉 생산재 판매 가격이, 생산재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기업의 마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은 결국 완제품 가격을 인상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제품 가격이 상승하니까 소비재 가격도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격이 뛰더라도 경기가 막 좋아질 때는요, 수요가 좀처럼 줄지 않아요. 즉 생산보다 수요가 더 많은 초과 수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완제품 가격이 뛰더라도 생산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이제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물가 오름세에 가속이 붙고 더 심해진다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또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뭔지는 여러분들 대충 다 알 테니까요.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경기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제 물가 상승세가 심해지는 현상을 우리는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가열되었다, 오버슈팅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가열이 되면 물가가 빨리 뛰기 때문에 소비자의 그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소득이 빠르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재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생산재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게 되겠죠. 기업의 판매량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완제품 재고도 원재료 재고도 점점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요 대비 생산이 넘쳐나는 생산 과잉 상태가 드러나면서 기업은 결국 생산량을 줄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세에 일단 접어들게 되면은요, 기업이 재고를 시장에 내다 팔려고 내놓아도 판매 감소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줄어드는 그 추세를 막기 위해서 기업은 제품의 가격을 좀 인하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하나둘씩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업의 이익은 감소하게 될 거예요. 자,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초기 국면을 경기 후퇴, 리세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꺾이면 완제품, 그 최종 생산하는 되는 그 완제품의 생산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생산재 수요도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이제 매출이 줄잖아요. 중간재를 만들어서 생산재를 생산하는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매출도 줄 거예요.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의 매출도 줄 거예요. 그럼 기업들은 결국 매출이 다 주니까 어떻게 할까요? 구조조정을 하겠죠. 설비도 줄이고 인력도 줄여요. 그러면 실업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실업이 많아지면 소득이 감소할 거예요. 가계 소득이요. 그러면은 가계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를 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비가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게 경기 후퇴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조한 소비, 판매, 투자, 고용이 서로 맞물려서 이제 악순환을 만드는 현상이 전반적으로 확산이 될 무렵 이제 우리는 후퇴기를 지나서 경기 침체, 디프레션에 접어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경기 후퇴라는 말도 했고 경기 침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 정확하게는 경기가 안 좋을 때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그 얼마나 안 좋냐 그 정도에 따라서 용어가 다르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좀 안 좋을 때 경기 후퇴, 리세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안 좋을 때 경기 침체, 디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안 좋을 때 뭐라 그러냐? 공황, 패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경기의 각 국면은 우리가 이제 그 국면은 사실 지금 자연스럽게 얘기했지만 다음 시간에도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점점 경기가 좀 좋아지기 시작했다가 뭐 그다음에 오버슈팅 됐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후퇴했다가 침체됐다가 하는 그런 각 국면들은요. 조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꼬리를 물듯이 이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가끔 갑작스럽게 아주 심한 진짜 경기가 완전히 갑자기 안 좋아지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갑작스럽게 심한 불황을 뭐라 그러냐면 공황, 패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불황까지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호황이 끝난 것처럼 불황도 끝이 납니다. 결국에는요. 그래서 불황이 한동안 이어지다 보면 또 다시 경기는 좀 좋아져요. 어떻게 좋아지냐? 이런 거죠. 불황이 한동안 이어지다 보면은 상품 공급, 상품 수요, 그 다음에 상품 가격 모두 다 충분히 이제 낮은 수준이 될 거예요. 여기서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뭐냐면은요. 보통 이제 과거 경험이에요.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그 가격은 진짜 너무 낮은데?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임계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낮은 그런 수준이 되면은, 이를 활용해서 돈을 벌려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저 비용을 원재료 가격도 지금 낮고 중간재 가격도 낮고 금리도 낮고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도 낮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저비용을 활용해서 뭔가 이익을 보려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막 투자를 이제 하나씩 막 좀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기업들의 투자가 이제 늘다 보면 생산도 늘 테고요. 고용도 좀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가계 소득도 좀 늘 거예요. 그럼 소비도 늘겠고요. 그다음에 판매량이 또 늘어나면 또 기업은 또 생산을 더 많이 할 테고 또 투자도 많이 할 테고 하는 식으로 이제 점점 이런 움직임이 많아지면서 활기를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황이나 호황은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거쳐 보면은 경기는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경기 순환 또는 경기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순환, 경기 변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뭐 배웠죠? 첫 번째로 GDP와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리하기 시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정리하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GDP는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의 약자인지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측정하는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GDP는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GDP가 커졌다고 해서 커진 만큼 경제 규모가 커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다? 실질 GDP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 GDP는 기준 연도의 시장 가격으로 생산량의 가치를 구해서 다 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 GDP가 얼마나 변했냐를 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측정을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 왜 나왔냐? 다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흔히 경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경기가 뭔지에 대해서 경제의 상태를 경기라고 한다. 국민 경제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의 상태가 경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경기가 좋은 것, 나쁜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어떤 표현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께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키워드도 같이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 경제 성장률, 실질 GDP, 그다음 그냥 GDP, 명목 GDP가 되겠죠. 경기, 그다음에 경기가 좋은 거와 관련돼서 호경기, 호황 여러 가지 있었고 경기 불황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죠. 경기 후퇴, 경기 침체, 공황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용어 만약에 처음 본 게 있다면 여러분들 이 처음 본 용어랑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퀴즈는 잘 풀어보셨나요? 모두 다 맞으셨죠? 한 가지 끝내기 전에 진짜 한마디만 더 하면은요. 첫 번째 퀴즈 문제에서 만약에 명목이 없었다면은요. 그러니까 문제가 보통 경제 성장률은 GDP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로 측정한다. 라고 제시되었다면 여러분들 O라고 했을 것 같아요? X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X입니다. 왜? 별다른 말이 없으면 명목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자, 이번 시간 진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기 순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